마부와 여종. 어사 박문수가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여인이 대문을 박차고 급히 뛰어나오며 소리쳤지요. 사람 살려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께서. 어사 박문수는 얼른 여인이 가리킨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지요. 그 뒤에 박어사를 따르는 하인 돌쇠가 있었습니다. 집 주인은 독약을 마시려던 참이었지요. 박어사는 얼른 약사발을 빼앗아 바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신네들은 뭐하는 사람이요? 당신들이 참견할 일이 아니니 어서 내 집에서 나가시오. 살림살이로 보아 제법 잘 사는 집안이었지요. 아버지. 밖으로 뛰어나왔던 여인이 집 안으로 들어와 집주인 앞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어사는 주인을 달래었지요. 살아서 욕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소. 아버지,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해보셔요. 딸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애원했습니다. 초면에 죄송합니다만 어인 일로 자결까지 하시려는지요? 이 고을 부사는 고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술 마시고 노는 것만 좋아할 뿐 고을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을 사람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이 소문은 한양까지 자자했습니다. 그러자 조정에서 암행어사를 내려보내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박문수였지요. 어르신, 부족하지만 제 힘으로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겠으니 말씀해 주시지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귀신도 해결 못할 일이지요. 그래도 말씀 좀 해주시지요. 혹 모르지 않습니까? 이 부끄러운 일을 또 내 입으로 풀어놓으라니. 사실은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다오. 그러니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게 아니오. 주인은 이 고을 이방이었습니다. 그는 부사와는 달리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부사와 충돌이 잦았습니다. 이방은 부사에게 눈의 가시였지요. 그래서 부사는 틈만 나면 이방을 파면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은 고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고 있어 그럴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방은 부사에게 중요한 명을 받았습니다. 감령에 가서 밀부를 받아오는 일이었지요. 소인이 밀부를요? 이방은 그 중요한 일을 어찌 자기가 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물었습니다. 밀부는 부사가 직접 받아야지 이방이 대신 받을 수는 없었지요. 밀부란 조선시대에 나라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즉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표지로 쓰던 나무로 된 패를 말합니다. 이방이 알다시피 나는 몸이 불편해 도저히 갈 수가 없질 않느냐. 그래서 이방에게 큰 일을 맡기니 착오 없이 수행하도록 하게. 부사는 감기 몸살로 알아누워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은 할 수 없이 말을 타고 감령으로 갔지요. 이방은 아무 사고 없이 감령에 도착하여 오치르란 조그만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밀부가 들어있었고 상자는 단단하게 봉인되어 있었지요. 다른 사람이 상자를 열어보지 못하도록 단단히 닫은 다음 도장까지 찍어둔 것이었습니다. 이방은 밀부를 받아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자 마부와 함께 객주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지요. 날이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마부가 슬그머니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갔던 마부는 마구간에서 말 손질을 하고 밤이 늦어서야 방으로 들어왔지요. 다음날 이방은 새벽같이 말을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다행히 고을이 가까워질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밀부 상자는 이방 품 안에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밀부는 부사에게 수군 절도사를 겸히 말하는 임명장과 마찬가지였지요. 마을에 가까워졌을 무렵 이방이 가는 길 앞으로 집 더미를 가득 실은 짐수레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좁은 길에 짐수레를 피해 가기란 그리 쉽지가 않았지요. 날이 길이 좁아 지나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대로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이방의 말에 마부가 할 수 없이 엇갈려 지나가려고 마차 옆으로 갈 때였지요. 이방이 탄 말이 소리를 지르며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부는 말이 날뛰는 바람에 그만 고삐를 놓치고 말았지요. 이방을 태운 말은 손살같이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 충격으로 이방은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으니 걱정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오. 마부는 짐 수레꾼을 안심시켜 보내고 이방에게 달려갔습니다. 짐 수레가 떠나고 이방이 정신을 차린 것은 한참 뒤였지요. 이제 정신이 드셨습니까? 이방을 지켜보던 마부가 말했습니다. 밀부 상자는 어디 있느냐? 걱정 마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마부로부터 밀부 상자를 소중히 받아들고 이방은 흙먼지를 털며 일어섰지요. 서둘러 가자꾸나. 이방은 밀부 상자를 품에 안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탓에 곧바로 관하로 가기에는 옷차림이 엉망이었지요. 이방은 마부를 먼저 관하로 돌려보내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잘 다녀오셨어요? 오냐, 옷 좀 갈아입어야겠다. 이방은 딸이 걱정할까봐 말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종이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나왔지요. 이방은 밀부 상자를 내실 문갑 안에 넣고 건너 방으로 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돌아온 이방은 깜짝 놀랐지요. 문갑 안에 넣어놓은 밀부 상자가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이 가져온 밀부 상자는 흙이 묻어 있었고 봉인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문갑 안에 있는 밀부 상자는 흙도 묻지 않고 봉인도 없었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이방이 방 안을 둘러보았지요. 마루에 있던 여종만 힐끔 이방을 훔쳐보았습니다. 여기에 있던 상자를 어찌했느냐? 주인날이 상자는 거기 있질 않사옵니까? 아까 것과 다르단 말이다. 흙이 묻어 쇳내가 흙을 닦았을 뿐입니다. 그래? 이방은 혹시나 하고 상자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은 텅 비어 있었지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방은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방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방 안 구석구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밀부는 나오지 않았지요. 이방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힘없이 관하로 갔습니다. 뭐라고? 밀부를 잃어버렸다고? 부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였지요. 부사도 놀라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또, 사흘 여유를 주십시오. 제가 꼭 찾아내겠습니다. 부사는 고개만 끄덕일 뿐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방이 여종을 닥달하였지요. 내 인연, 그 방에는 너밖에 없질 않았느냐? 날이 그것이 제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모르는 일이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부사와 약속한 날이 내일로 다가왔지요.
밀부를 찾지 못한 이방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약사발을 들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몰래 지켜본 딸이 밖으로 뛰쳐나왔고 박어사와 마주친 것이었지요. 이야기를 모두 듣고 무언가 생각하던 박어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날이 그 여종을 볼 수 있습니까? 이방이 여종을 찾았으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안 보입니다. 딸이 대답하였지요. 그때 옆에 있던 하인 돌쇠가 말했습니다. 분명 그 여종 지시옵니다. 박어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상자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이방이 상자를 건네주었지요. 박어사는 상자 안팎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새로 만든 상자인데요. 상자에서는 나무 냄새와 오칠 냄새가 풍겼지요. 똑같은 상자를 만들 정도라면 계획적인 일이었습니다. 상자에 분명 흙이 묻어 있었습니까? 그렇소. 모서리에 분명 흙이 묻어 있었소. 그 흙을 여종이 닦았다고 하였소. 옷을 갈아입었을 때 문소리를 듣지 못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그렇담 여종이 바깥에 나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때 딸이 여종을 데리고 들어왔지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연주이옵니다. 네가 상자를 바꿔놓았지? 전 전혀 모르는 일이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느냐? 들어온 사람은 아씨밖에 없었사옵니다. 자리를 비우지도 않았고 아씨와 아주 잠깐 안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밖이 어수선하더니 형방이 들어왔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저 여종을 직접 문초하시겠답니다. 보졸들은 여종을 오랏줄에 묶어 데리고 나갔습니다. 박어사와 돌쇠도 이방의 집을 나와 주막으로 갔지요. 박어사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방에게 가보자. 왜 가시려는 겁니까? 나리는 밀부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시는 겁니까? 다음날 아침 박어사는 돌쇠를 앞세우고 부지런히 이방 집으로 갔지요. 이방 날이 혹시 이 고을에서 사또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알고 있나요? 하도 마음 아픈 일이 많아 이루 다 말할 수 없지요.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의 사건 내용을 몰래 적어놓은 명부가 있습니다. 이방이 명부를 박어사에게 보여주자 무슨 생각에서인지 박어사는 이방이 꼼꼼하게 적어놓은 명부를 하나하나 훑어보았지요. 이방, 어서 관하로 가시지요. 명부를 한동안 살펴본 박어사가 이방을 재촉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가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또를 좀 뵙게 해주십시오. 이방은 어리둥절했지요. 박어사는 이방과 함께 갔던 마부도 속히 오라고 했습니다. 이방은 뭐가 뭔지 잘은 모르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격으로 박어사 말에 따랐지요. 이방은 박어사와 돌쇠를 데리고 부사에게로 갔습니다. 사또, 이 사람이 밀부를 훔쳐간 범인을 잡겠다고 하기에 범인이란 말에 부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어서 범인을 잡아달라 재촉하였습니다. 어제 잡아간 연주를 끌어내 주십시오. 여종 연주가 끌려 나올 무렵 이방과 함께 감령에 다녀온 마부가 도착했습니다. 박어사는 마부를 먼저 신문하였지요. 마부는 묻는 말에 바른 대로 대답하거라. 네 성이 이가가 아니고 조가렸다. 박어사가 하는 신문에 사또와 이방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전 이가입니다. 박어사는 이어 여종에게 신문했습니다. 연주는 듣거라. 여기 있는 마부가 네 옷 바렸다. 무슨 말씀이옵니까? 소녀에게는 오라비가 없습니다. 그건 이방 나리도 잘 아십니다. 여종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펄쩍펄쩍 뛰었지요. 네가 어렸을 때니 모를지도 모르지. 박어사가 혼잣말처럼 중얼중얼 거렸지요. 사또, 이 여종과 마부는 남매이옵니다. 그리고 마부의 진짜 성은 조가이고 이름은 만길, 아버지는 조진사이옵니다. 부사와 이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6년 전의 일이었지요. 부사가 이 고을에 처음 부임해서 미천을 뽑으려고 고을 사람들의 허리를 휘청하게 만들 때였습니다. 그때 부사는 마을에서 제법 잘 사는 조진사의 재산을 모두 빼앗았지요. 그리고 그 후환이 두려워 없는 죄를 씌워 조진사를 죽이고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종과 마부는 바로 그때 도망쳐 목숨을 건진 조진사의 아들과 딸이었지요. 밀부에 대해 정녕 모르느냐? 마부는 끝까지 모른다고 잡아떼었습니다. 박어사는 무언가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지요. 벌써 잊진 않았겠지? 여기 이 사또가 너희 재산을 다 빼앗고 네 아비에게 상간마마를 욕되게 하였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지 않았느냐? 네 어미는 화병으로 세상을 떴지. 누군지 무엄하도다. 부사는 박어사에게 소리치고 파르르 떨며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버님. 마침내 여종이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지요. 박어사는 이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이미 범인은 마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부는 밀부 상자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 와서 바꿔치기 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적당한 기회를 찾고 있던 마부가 짚을 실은 짐수레와 마주친 것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순간 마부는 바늘로 말의 귀를 찔러 말을 놀라게 했고 말이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내달린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이 말에 떨어져 기절을 하자 마부는 가짜 상자에 흙을 묻혀 진짜와 바꿔치기를 해두었지요. 박어사가 말했습니다. 조가는 듣거라. 네 아버지는 여기 욕심 많은 사또에게 죽음을. 여봐라. 이놈을 당장 잡아 가둬라. 보자 하니 못하는 말이 없구나. 부사가 박어사를 보며 소리치자 포졸들이 박어사와 돌쇠에게 우르르 달려들었지요. 그때 암행어사 출두요. 돌쇠가 고래고래 소리치자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역졸들이 함성을 지르며 동원들로 뛰어들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부사는 엉거주춤 서 있었지요. 여봐라, 부사를 끌어내거라. 박어사가 큰 소리로 호령했습니다. 어사나리, 아버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여종과 마부가 박어사 앞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고 너는 마부가 되고 또 동생은 여종으로 들어가 기회를 엿보던 차에 일을 꾸민 게 아니더냐? 사또나리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이방도 어사 앞에 꿇어 엎드렸지요. 이방은 일어나시오. 그대야말로 어질게 정사를 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오. 조가는 어서 밀부를 가져오너라. 밀부는 상간마마의 어명과도 같은 것이니 함부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조가는 돌쇠와 함께 나가더니 밀부를 가져왔지요. 밀부 상자는 봉인된 그대로였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구나.
예, 상간 마마께서 내리신 것을 제가 어찌 감히 손을 대겠습니까? 이 상자를 훔친 것은 다른 욕심에서가 아니라 아버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다 알고 있다. 네 아버지의 원수를 내 손으로 갚아주겠다. 또 잃었던 재산도 찾아줄 테니 동생과 잘 살거라. 여기 이방이 잘 보살펴줄 것이다. 박어사는 이방에게 고을을 임시로 맡기고 부사를 한양으로 압송하였지요.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귀신의 도움으로 암행어사가 된 사람. 옛날에 자식이 없는 부부가 살고 있었지요. 부부는 자식 하나 얻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물을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빌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의 꿈에 하얀 노인이 나타났지요. 자손이 없는 터에 집을 지었도다. 내가 일러주는 땅에 집을 지으면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명당 자리 하나를 일러주고 사라졌지요. 꿈이 예사롭지 않았던 부부는 노인이 일러준 자리에 곧바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태기가 있더니 10달 뒤 사내 아이를 낳았지요.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박문수랍니다. 박문수는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새 서당에 다녔지요. 하루는 서당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과거 시험 알리는 방을 보았습니다. 박문수는 당장 짐을 싸서 과거길에 올랐지요. 박문수는 산을 한 곡에 두 곡에 넘어가다가 큰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땀을 식혔습니다. 그때 가마 하나가 앞을 지나갔지요. 가만히 보니 흰 가마에 배로 만든 발을 둘렀습니다. 상을 당한 모양이로군. 박문수가 혼잣말을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가마꾼들이 흰 가마를 내려놓고 쉬었지요. 박문수가 예를 갖추려고 자세를 바르게 고쳐 앉다가 우연히 가마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마문이 조금 열려 있고 가마 안에 상복 입은 여인이 저고리 안쪽에서 뭔가를 꺼내어 두 손으로 꼭 감싸지고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그것을 머리로 가져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인들이 쓰는 머리 빗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이 떨어져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때 가마꾼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흰 가마를 짊어지고 길을 떠났지요. 박문수는 아무래도 이상하여 가마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가마는 밤이 돼서야 겨우 한 마을에 들어섰지요. 가마가 어느 큰 기와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박문수가 뒤따라가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주인 영감이 허락을 해 주었지요. 박문수가 잠자리에 막 누웠는데 바깥에서 누군가가 헛기침을 하면서 인기척을 내었지요. 방문을 열어보니 주인 영감이었습니다.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으시오? 예, 덕분에 아주 편합니다. 밖에서 그러지 마시고 잠깐 들어오시지요. 주인 영감은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방 안으로 들어와 앉았지요.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젊은이를 보니 아들 생각이 자꾸 나는구먼. 아드님에게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흰 가마가 집 안으로 들어오던데요. 내 아들이 행방불명된 지가 10달이 넘었다오. 장가든 지 사흘 만에 사라졌는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머리카락 한 올 발견하지 못하였소. 박문수가 크게 걱정하며 위로를 하였지요. 그런데 영감은
오히려 며느리 걱정을 했습니다. 나는 괜찮지만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서방 잃고 홀로 된 며느리가 불쌍하여 차마 볼 수 없다오. 좀 쉬라고 친정을 보냈는데 마침 오늘 돌아왔다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손님을 붙들고 별소리를 다 했구려. 어서 쉬시오. 주인 영감이 돌아간 뒤 박문수는 통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쐬려고 뒤뜰로 나가보았지요. 그런데 그때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들어와서는 주변을 두리번 살펴보았지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머무는 별당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박문수가 놓칠세라 재빨리 뒤쫓았지요. 사내가 별당 앞에서 야옹하고 고양이 소리를 내니 별당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사내는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지요. 별당에서는 밤새도록 남녀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사내는 먼 동이 틀 무렵 방에서 나와 담장을 넘어 유유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박문수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주인 영감에게 급히 인사를 하고 나와서 마을 구석을 뒤지고 다녔지요. 그러다 어느 서당에 들어가 이 사람 저 사람을 살펴보고 있는데 발에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물건을 줍고 보니 상복 입은 여인이 지녔던 빗과 똑같은 반쪽짜리 빗이었습니다. 머리 빗의 주인이 어젯밤 그 사내란 걸 알아차렸지요. 박문수는 모른 척하며 빗을 돌려주었습니다. 과거 날을 맞추려면 시간이 촉박했지요. 박문수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초립둥이와 마주쳤지요. 선비님은 어디를 그리 바삐 가시오? 한양에 과거 보러 갑니다. 갈 길이 바빠 이만. 박문수가 막 인사를 하려고 가려는데 초립둥이가 붙잡았지요. 과거는 어제 이미 끝났는데 무엇하러 가신단 말이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박문수가 몹시 언짢아 말했습니다. 사실이오. 시험이 앞당겨졌다오. 어제 본 과거 시험 시제도 알려주리다. 떨어질 닭, 비출 조였소. 박문수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런데 초립둥이가 또 이렇게 말하였지요. 그래도 못 믿겠다면 장원급제한 시를 읊어주리다. 그러더니 시 한 수를 줄줄 읊어대기 시작하였지요. 초립둥이가 시를 읊고 있는데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립둥이가 멈추더니 더 이상 읊지를 못하였지요. 마지막 구절이 기억나지 않소. 미안하오. 어쨌든 헛걸음 말고 그냥 돌아가는 게 좋을 거요. 조립둥이는 이 말을 남기고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요. 하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던 박문수가 발걸음을 멈추어 섰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한양 구경이나 하고 가자. 박문수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하니 발 디딜 틈도 없이 선비들로 북적거리고 과거 알리는 방은 여전히 붙어 있었지요. 박문수는 홧김에 방을 뜯어버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포졸이 달려와 박문수의 팔을 꺾었지요. 나라에서 붙인 방을 함부로 뜯다니. 이미 다 끝난 시험인데 급갓 방을 뜯었기로서니 뭐 그리 대수요. 그러자 포졸은 혀를 끌끌 차면서 박문수에게 뜯겨진 방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이보시오. 여기 쓰여있는 날짜를 똑똑히 보시오. 그런 정신으로 무슨 과거 시험을 보겠다고?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과거 날은 분명 내일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지요. 다음날 찾아간 과거 시험장은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선비들로 가득가득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시험관이 들어와 드디어 시제를 내거는데 낙조라는 시제가 떡하니 걸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 무슨 귀신의 고칼 노릇인가? 박문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만 있었지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초립둥이가 읊조린 시를 한자 한자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구는 박문수가 직접 지어 넣었지요. 채점관들은 박문수의 글을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글은 사람이 지었다고는 믿기지가 않는군. 분명히 귀신이 장난친 것이오. 그렇다면 귀신의 글을 장원으로 뽑을 수 없지요. 아니요.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오. 분명 사람이 지은 글이 맞소. 그렇군요. 박문수는 채점관 만장일치로 장원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암행어사가 되었지요. 박문수는 곧장 행방불명된 아들을 찾고 있는 영감에게 달려가 자기가 보고 들은 일을 상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영감에게 며느리 몰래 머리빗을 가져오게 하였지요. 박문수는 구경꾼들이 모인 동원 앞마당에 사내를 불러다 놓고 따져 물었습니다. 넌 원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닌데 어디에서 온 것이야? 이 마을에는 무슨 일로 온 것이냐? 사내는 머뭇거리면서 선뜻 대답을 못하더니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마을 훈장님 학식이 높다는 소문을 듣고 그 밑에서 공부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럼 언제쯤 온 것이냐? 석 달 전에 왔습니다. 박문수는 이어 며느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석 달이 되었습니다. 사내와 며느리 대답을 듣고 난 구경꾼들이 여기저기에서 술렁술렁 거렸지요. 박문수는 그날 밤 목격한 사실을 이야기한 뒤 며느리의 머리빗을 높이 꺼내 들었지요. 사내와 며느리는 너무 놀라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박문수가 사내에게 나머지 머리빗을 건네받아 쪼개진 부분의 일을 맞추었지요. 두 조각은 딱 맞아들었습니다. 박문수의 끈질긴 추궁 끝에 두 사람은 영감 아들을 집안에 있는 연못에 빠뜨렸다고 자백하였지요. 연못으로 달려가 시신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런데 원한이 얼마나 깊었던지 석 달이 지나도록 시신이 어느 한 군데 썩은 곳이 없었지요. 박문수는 시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문수는 시신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지요. 과거길에 시제를 알려주었던 바로 그 초립둥이였던 것입니다. 박문수는 시신을 잘 걷어 수습해 주고 명복을 빌어주었지요. 박문수와 가짜 도사. 박문수와 그의 하인 돌쇠가 고령에 이르렀을 적 이야기입니다. 돌쇠야, 고을을 좀 돌아보고 오너라. 주막을 정한 박어사가 돌쇠에게 말하였지요. 예, 날이 주막 안에서 책을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 밖에서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어사는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지요. 자네도 내일 갈 거지? 어딜? 승천 도사의 도술 묘기를 보러 말이지. 아, 그 도사의 묘기 얘기라면 나도 들어 알고 있네. 그런데 그 도사의 묘기가 그렇게 대단한가? 그럼 그 도사가 내일 장작불 속에서도 살아나는 불묘기를 보인다네. 그 유명한 생불묘기 말인가? 그래, 살아있는 부처 묘기 말일세.
방 안에서 이야기를 듣던 박어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불 속에서 살아나는 생불 묘기? 아무리 도사라지만 불 속에서 살아나는 묘기가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지요. 틀림없는 속임수일게야. 이렇게 생각한 박어사는 글을 읽을 수가 없었지요. 어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방문을 열고 나온 박어사는 이야기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들었습니다. 불 속에서 살아나는 생불 묘기라는 것이 대체 어떤 묘기인가요? 아니, 고령 땅에 살면서 승천도사의 생불 묘기도 모른단 말이요. 예, 저는 지금 막 전라도에서 오는 중이라서요. 아, 그러면 그렇지.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 사람이 승천도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불력을 닦은 승천도사는 오래전부터 생불묘기를 보여주기 시작하였지요. 바로 저 앞산에다 단을 높이 쌓아놓고 단 둘레에는 장작을 많이 쌓는답니다. 그러고는 장작 더미에 불을 지르는 것이라오. 그래도 승천도사는 무사한가요? 거참, 그 장작불에 대거나 죽었다면 왜 생불이라 하겠소? 생불의 뜻이 뭐요? 살아있는 부처님이라는 뜻이 아니요? 아, 그렇지만 아무리 불력이 있대도 불 속에서 살아난다는 것이 좀 믿기지 않는군요.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내일 점심때쯤 생불 묘기를 하는 곳에 가보시오. 그때 밖으로 나갔던 돌쇠가 바쁜 걸음으로 돌아왔지요. 나리, 박어사가 돌쇠 뒤를 따라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리, 사람이 불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 그 얘기 말이로구나. 박어사가 조금 전 밖에서 들은 이야기를 돌쇠에게 하였지요. 그러자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사님도 알고 계셨군요. 그런데 그 도사가 왜 그런 도수를 부린다고 하더냐? 그건 모든 중생들에게 큰 불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랍니다. 그래? 정말 훌륭한 도사라면 자기의 불력을 그렇게 함부로 보여주지는 않을 것인데. 아무튼 수고하였다. 내일 함께 가보도록 하자. 다음날 박어사와 돌쇠도 생불 묘기를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틈에 끼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높다란 단이 만들어져 있었지요. 단 둘레에는 많은 장작 더미들이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어사가 불경을 중얼거리는 구경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생불 묘기를 몇 번이나 보셨나요? 3번째입니다. 정말 불 속에서도 타 죽지 않던가요? 살아있는 부처인데 왜 타 죽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혹 승천 도사님은 병도 고치시나요? 고치다 마다요. 불 속에서도 살아나는 생불님이 그까지 병 고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지요. 그럼 병을 고칠 땐 돈을 받나요? 당신 입으로는 돈을 가져오란 말씀은 안 하신답니다. 그렇지만 돈을 내지 않으면 신통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병을 고치려는 사람들은 성의껏 많은 돈을 가지고 가지요. 그때 생불님이 나타나셨다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어사가 나직한 목소리로 돌쇠를 불렀지요. 돌쇠야, 얘 나리. 이따 승천도사의 묘기가 끝나거든. 저 도사가 있던 단 밑을 샅샅이 조사해 보도록 해라. 아무래도 도사가 서 있는 단이 수상하구나. 얘 나리. 그때 도사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지요. 중생들아, 나의 불력을 똑똑히 보고 불도의 길을 걸으라.
힘차게 외친 승천도사가 천천히 단 위에 앉았지요. 사람들은 모두들 합장을 하였습니다. 자, 불을 붙이도록 하라. 승천도사가 큰 소리를 쳤지요. 승천도사의 말에 제자들이 사방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삽시간에 연기가 솟아오르며 마른 장작에 불이 붙기 시작하였지요. 선사는 합장을 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중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잘 살펴보거라. 예. 박어사와 돌쇠는 단 위에 있는 승천도사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지요. 불길이 점점 단 위로 번져갔습니다. 저걸 보셔요. 돌쇠가 단 쪽을 가르쳤지요. 의젓하게 앉아있던 승천도사가 갑자기 서두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선사는 우당탕 단 위를 뛰고 또 바닥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쾅쾅 굴러보기도 하였지요. 아니, 선사님이 왜 저러시지? 이런 도수를 몇 번이나 보았던 사람들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전과 다른 모습이 있습니까? 박어사가 물었지요. 예, 전에는 불꽃이 한창 일어나면 바람같이 사라졌다 불꽃이 꺼져갈 때쯤 저 뒤쪽 산 중턱에 호련히 나타났었거든요. 구경꾼이 말하는 사이에 승천도사는 더욱 당황하여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사가 혀를 차고 있을 때였지요. 아니나 다를까 단 위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줘!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저런 일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 박어사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큰일이군. 어서 가보자. 박어사가 활활 타고 있는 단 쪽으로 뛰어갔지요. 단 가까이 뛰어가 보니 승천도사의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단 위에서는 사람 살려라는 거친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요. 뭐더라시오. 사람이 타 죽는데 어서 물을 가져다 불을 끕시다. 그제야 사람들은 물을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요. 그렇지만 높은 산 자락에 물이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불은 차츰차츰 타 올라갔습니다. 승천도사의 옷에까지 불이 붙었습니다. 승천도사의 마지막 비명이 터져 나왔지요. 사람들이 물 몇 동이를 구해왔을 때에는 단이 거의 타고 승천도사도 쓰러진 뒤였습니다. 뭐야, 불 속에서도 죽지 않는다던 생불이 저렇게 쓰러지다니. 글쎄 말이야. 구경 왔던 사람들은 불평 한마디씩을 내던지며 흩어져 버렸습니다. 모두 다 타버린 단 근처에는 어느새 승천도사의 제자 몇 명과 가까웠던 사람 몇 명, 그리고 박어사와 돌쇠만 남았지요. 박어사가 검게 타버린 단 위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박어사와 돌쇠가 단 아래를 천천히 살피기 시작하였지요. 여기에 아래로 통하는 문이 달려있어. 그곳에는 단 아래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든 문이 달려있었지요. 돌쇠야, 문을 열어보거라. 문은 아래쪽으로 열리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열려고 하여도 열리지 않았지요. 돌쇠와 제자 몇이 달려들어 문을 뜯어내고 보니 문 아래쪽에 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 밑에 돌이 꽉 차 있었으니 문이 열릴 리가 있나? 돌쇠야, 이 돌들을 빨리 드러내 보거라.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시오. 사람들이 돌과 나무 조각들을 드러내자 단 밑으로 뚫린 굴이 나왔습니다. 굴은 단 뒤쪽으로 이어지다가 산 중턱쯤에서 출구가 나타났지요.
박어사는 아직 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고령 관가에서 한 명의 사령과 포졸 2명이 나타났습니다. 혹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여 박어사가 불러낸 것이었지요. 조사해 볼 것이 있소. 박어사가 남아있는 제자들과 신도들에게 몇 마디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박어사는 제자들에게 의심 가는 점을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이런 통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지요. 다른 제자들은 머뭇거리는데 한 제자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까운 제자들은 모두 알고 있던 일이요. 그런데도 그 도사를 믿고 따랐나요? 일이 끝나면 돈을 두둑히 주었다오. 제자들 말고도 이런 비밀 통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러자 제자들이 옆에서 서성대는 2명의 신도들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바로 이 신도들입니다. 이름을 물어보니 덕수와 근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사가 먼저 덕수란 사람에게 물었지요. 무슨 일을 합니까? 대장간 일을 하고 있어. 어떻게 승천도사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나요? 제 딸 때문입니다. 올해 19살로 몇 해 전부터 고질병을 앓았는데 선사님이 고쳐주었소. 어사가 이번에는 근삼이라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목수입니다. 제 아내의 간질병을 고쳐주어 선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 밑으로 이런 굴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요? 제가 이 굴을 뚫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말고 이런 굴이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이 있소? 그러자 제자 한 사람이 말하였지요. 아마 우리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 누군가가 단 아래로 내려가는 통로를 돌과 나무로 막아 놓았소. 그것도 단에 불을 지를 무렵에 막은 것이지요. 그 전에 막았다면 승천도사가 수시로 점검하였기 때문에 미리 탈로 났을 테니까. 그러자 관가에서 나온 포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간단하오.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몽땅 관가로 끌고 가서 신문에 보면 찾아낼 수 있을 것이오. 그때 박어사가 말하였지요. 그보다 먼저 포졸은 이 사람들의 손을 천천히 살펴보시오. 좁은 굴 속에서 돌과 나무를 날랐다면 손에 흙이 묻어 있을 것이오. 포졸들이 모인 사람들의 손을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당신은 벌써 손을 씻었군요. 왜 손을 씻었소?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가 말했습니다. 손이라면 나도 씻었소. 이번에는 옷을 보시오. 좁은 굴 속에서 일했다면 옷에도 틀림없이 흙이 묻어 있을 것이오. 포졸과 어사가 조사해 보니 모두의 옷에 흙과 재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덕수가 입고 있는 옷은 깨끗하였지요. 그러자 한 포졸이 덕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옷만 깨끗하군. 그러니 당신은 절대로 굴 속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요. 그때 박어사가 슬그머니 돌아섰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던 박어사가 돌아서자 포졸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돌아가려 하시오? 범인은 잡지도 않고. 이만큼 조사해 줬으면 이제는 관가에서 잡으셔야지요. 벌써 해가 지고 있잖아요. 그때 박어사가 덕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옷이 깨끗하니 굴 속에 들어갔었다고 의심할 수 없지요. 그러니 나와 함께 내려가게 해주시오. 알겠소. 덕수와 딸, 어사와 돌쇠 넷이 한참 산을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어사가 갑자기 덕수를 쳐다보았지요. 왜 승천도사를 미워하게 되었소? 예, 제가 왜 선사님을 미워하겠습니까?
덕수의 말을 들은 박어사가 다시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승천도사를 죽였소? 예? 덕수와 딸이 똑같이 놀랐습니다. 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따님이 들고 있는 보퉁이를 보여줄 수 있겠소? 저 보퉁이 속에는 분명 당신이 굴 속에서 돌을 옮길 때 더러워진 옷이 들어있소. 그러자 덕수와 딸이 고꾸라지듯 땅 위에 엎드렸습니다. 날이 제발 저희 아버님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는 못난 저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려면 좀 길어집니다. 저희 집에 가서 차근차근 들으시면 안 될까요? 덕수의 말에 박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행은 덕수의 집으로 가보았지요. 너는 밖에 나가서 음식을 좀 준비해 오렴. 덕수가 아직도 덜덜 떨고 있는 딸을 밖으로 내보내었지요. 솔직히 말해주시오. 관가에 알리지는 않을 것이오. 고맙습니다, 나으리. 덕수의 딸은 어려서부터 몸이 아주 약하였지요. 그래서 잔병치레가 많았습니다. 크면 괜찮아질까 했는데 점점 더 심해져만 갔지요. 덕수가 절망에 빠졌을 때 승천도사가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명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덕수는 딸을 데리고 부랴부랴 승천도사를 찾아갔지요. 승천도사가 돌팔이 의사쯤은 되었던지 딸의 병이 거짓같이 나았습니다. 처음에 덕수는 승천도사에게라면 무엇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많은 돈과 폐물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승천도사가 요구하는 돈의 액수는 점점 더 많아졌지요. 나중에는 돈을 주지 않으면 딸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빼앗아 갔습니다. 승천도사에게 시달리는 동안에도 딸은 점점 자라나 약혼을 하게 되었지요. 딸이 약혼한 것을 어찌 알았는지 승천도사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덕수로서는 도저히 바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였지요. 만약 그 돈을 모두 바치지 않으면 간지를 알았던 비밀을 폭로하여 파혼을 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승천도사가 살아있는 한 딸을 제대로 시집 보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승천도사의 생불묘기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무서운 일을 꾸미게 된 것이지요. 이야기를 모두 마친 덕수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옵니다. 그러니 부디 제 딸이 시집 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척 해주십시오. 불쌍하게 자란 제 딸이 제대로 시집만 간다면 저는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자 박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되지. 예? 안 된다고요? 날이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때 박어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니 그건 안 되지요. 당신과 당신의 딸은 그 가짜 도사에게 지금까지 당한 고통만 해도 너무 컸다오. 그제야 박어사의 말뜻을 알아들은 덕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식상을 들고 온 딸도 아버지 옆에서 울음을 터뜨렸지요. 다음날 길을 떠난 어사와 돌쇠가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때 돌쇠가 어사에게 물었지요. 날이 관가에서는 누구를 범인으로 잡아갈까요? 승천도사와 함께 부처님을 빙자하여 백성을 속인 제자들이 잡혀가겠지. 그들이라면 승천도사의 막대한 재산을 탐내어 스승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사실 엉터리 중을 도와 백성들을 속인 그들의 죄도 크지. 박어사와 돌쇠는
또다시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박문수와 금돈. 어사 박문수와 하인 돌쇠가 경북 땅에 닿았지요. 그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막으로 들어갔지요. 주막 주인이 뛰어나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주막 안은 텅 비어 있었지요. 뒤껴 우물가에 물을 떠 놓았습니다. 우선 손발을 씻으시지요. 손님이 없어서인지 주인은 아주 친절하였지요. 손발을 씻은 두 사람은 술상을 받았습니다. 주인장도 한잔 하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주인은 사양도 않고 술잔을 받았지요. 이 시각이면 술 손님들이 많을 법한데 왜 이리 한산하오? 그게 다 월담인가 뭔가 하는 도승 때문이지요. 월담 도승이요? 예, 그 도승이 온 뒤로 사람들 마음이 부풀어 올라 먹고 마시고 놀자판인데 그것도 번잡한 읍내에 가서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마신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도승이라면 돌을 닦는 스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오. 스님 때문에 먹고 마시고 놀자판이 되었다니요. 거기엔 그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주인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작년 초가을에 오랫동안 산에서 돌을 닦았다는 사람이 고을에 나타났지요. 월담이라는 스님이었습니다. 그 스님은 마을을 한 바퀴 돌더니 혼잣말처럼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이 마을엔 황금의 서기가 가득하군. 이상하게 생각한 마을 사람들이 물었지요. 황금의 석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그러자 월담은 난처하다는 듯 말하였지요. 내가 어쩌다 천기를 누설하였을까? 이거 야단났군. 듣고 있던 사람도 마을에서는 글 꽤나 읽은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천기라는 말에 바짝 흥미를 느꼈습니다. 기왕 천기를 누설하였으니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보시오. 그러자 월담은 몇 번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지요. 이 마을은 전부터 부자들이 많이 살던 곳이오. 그런데 임진왜란 때 외적들이 이 고을까지 쳐들어오자 많은 금돈을 항아리에 담아 땅에 묻고 달아나 버렸지요. 그 후 외적은 물러갔지만 부자들은 외적의 손에 죽거나 늙어 죽어 돌아온 사람이 별로 없었지요. 그래서 항아리에 묻어둔 금돈은 아직도 땅 속에서 잠을 자고 있지요. 그때 잠자코 듣고 있던 박어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금돈이 묻혀 있나 하여 안마당이고 뜰이고 닥치는 대로 봐보았겠군. 처음에는 그래 보기도 하였지요. 그렇지만 모두들 헛수고만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네 집에 금돈이 묻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묻힌 곳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월담 도사뿐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월담 도사에게 우르르 몰려들고 있지요. 자기네 집에도 금이 묻혀 있나 알아봐 달라고요. 그래서 금을 캐낸 집이 있나? 예, 새 집이나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안씨라는 사람이 집 마루 밑에서도 월담의 도움으로 300냥이나 되는 금돈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월담에게도 상당한 사례를 했겠군요. 안씨에게서 20냥을 사례금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모두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아주 훌륭한 도승이군. 그런데 주인장은 안씨나 월담을 만나보았소. 월담은 못 보고 안씨는 여러 번 보았지요.
그래요? 예. 고맙소. 오늘은 그만 쉬어야겠소. 어사와 돌쇠는 곧 방으로 들어왔지요. 그날 밤 박어사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주막 주인의 이야기로는 도승의 정체를 짐작하기 어렵구나. 그러니 오늘 밤 네가 가서 그 월담 도승의 자세한 움직임을 알아보도록 해라. 주막을 나간 돌쇠는 밤 늦게야 돌아왔지요. 월담 도사가 열흘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구의 집에서? 김기창이라는 사람의 집이랍니다. 그자의 집에 금돈이 묻혀 있다는 것인가? 예, 대대로 부잣집이었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김기창의 집 어딘가에 엄청난 금돈이 묻혀 있을 거라는 말이 나돌았다고 합니다. 그래? 월담 스스로 김기창의 집에 찾아갔다더냐? 아니요. 안씨의 소개가 있었답니다. 안씨와 김기창은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월담에 대해서는 알아본 것이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안씨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만 알았지요. 그럼 안씨에 대해서는? 안씨는 가족이 없어 하녀와 단둘이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지요. 다음날 돌쇠는 아침 일찍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점심때가 되어 돌아오게 되었지요. 월담은 김기창네 집 헛간에서 불공을 들이고 있답니다. 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음식은 안씨의 하녀가 헛간 옆에 솥을 걸어놓고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헛간 출입은 일절 금한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부정이 탄다나요? 안씨의 하녀만 월담 도사의 움직임을 알 수 있겠군. 월담에 대한 수상한 소문은 못 들었느냐? 아, 그게 월담은 여느 스님처럼 머리를 빡빡 깎지 않는답니다. 혹 헛간 근처에 네가 숨을 만한 곳이 없겠더냐? 있습니다. 헛간 바로 옆에 마른 장작을 쌓아두는 곳이 있는데 몰래 숨어들기 안성맞춤이겠더라고요. 그럼 오늘 밤 그곳으로 숨어들거라. 예, 쉽게 드나들기 어려울지 모르니 음식도 좀 준비해 가거라. 이튿날 새벽 돌쇠가 눈을 빛내며 들어왔지요. 날이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안씨가 가끔 월담이 있는 헛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월담의 양식을 날라주기 때문에 부정이 안 탄다고 합니다. 딸이 그리고 안씨가 분명 월담을 만나러 헛간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어사가 벌떡 일어났지요. 큰일이다, 큰일. 돌쇠야, 어서 날 따라오거라. 월담이 불공을 들이기 시작한 지 어느새 여드레가 지났지 않느냐. 그렇다면 벌써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지. 두 사람은 허둥지둥 김기창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계십니까? 마침 집에 있던 김기창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김기창은 얼굴을 찌푸렸지요. 불공을 들이는데 부정이 탈까 해서였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할 테니 어서 내 뒤를 따르시오. 돌쇠야, 어서 헛간으로 가자. 어사가 헛간 쪽으로 뛰었지요. 김기창이 허둥지둥 뛰어오며 말했습니다. 왜들 그러시오? 거긴 안 돼요. 그렇지만 박어사는 벌써 헛간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역시 박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헛간에는 월담도 안씨의 하녀도 없었습니다. 대신 헛간 바닥에 깊은 굴 같은 것이 뚫려 있고 그 주위에는 파놓은 흙만 수북하게 쌓여 있었지요.
아니, 도승은 어디로 가고? 김기창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서 굴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런데 참, 당신의 동계는 어디에 있소? 아니, 그건 왜요? 당신의 동계에 누군가 손을 댔을지도 모르오. 이 굴은 분명히 당신의 동계가 있는 곳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오. 뭐라고요? 김기창은 얼굴이 하얘지더니 헛간 옆에 있는 광 쪽으로 뛰었습니다. 김기창이 광의 자물쇠를 열었지요. 내 돈게. 김기창이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광 안에는 흙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이런, 내가 한 발 늦었구나. 박어사가 낙심하여 말하였습니다. 돌쇠야, 어서 이 굴 속을 조사해 보거라. 이 집 하인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해라. 돌쇠와 하인이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어사도 따라 들어가 보았지요. 그때 돌쇠와 하인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 사람의 주검이 나온 것이었지요. 한 명은 안씨의 하녀였고 또 한 명은 월담이었습니다. 어서 관가에 알리거라. 박어사가 하인에게 소리쳤지요. 하인이 관가로 후다닥 뛰었습니다. 우리는 어서 안씨네 집으로 가자. 박어사와 돌쇠는 안씨네 집으로 달렸습니다. 안씨가 있으면 무조건 체포하도록 해라. 박어사가 안씨네 집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지요. 누구요? 방에서 안씨가 나왔습니다. 돌쇠가 달려들어 안씨를 묶어버렸지요. 아니, 죄 없는 백성을 함부로 묶는 사람이 누구요? 돈괴는 어디 있나? 돈괴? 안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돌쇠는 불이 나게 안씨의 집을 뒤졌습니다. 나리, 돈괴가 여기 있습니다. 안씨는 돈괴와 옷가지 등을 나르기 쉽게 짐으로 꾸려놓고 있었지요. 김기창이 달려왔습니다. 내 돈괴. 김기창은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안심하시오. 돈괴는 모두 윗방에 있소. 이윽고 포졸들이 달려왔지요. 우리는 이만 가도록 하자. 하루만 늦었어도 안씨가 돈괴를 가지고 멀리 달아났을 것이야. 박어사가 돌쇠에게 소곤소곤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랑스런 안씨의 집을 빠져나와 주막으로 향하였지요. 나리, 안씨가 돈을 훔쳤다는 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안씨가 마루 밑에서 금돈 300냥을 꺼냈다고 했을 때 알았지. 그 잔인한 안씨는 고을 부자인 김기창의 돈괴를 훔치려고 오래전부터 음모를 꾸민 것이야. 가짜 중 월담과 하녀는 실컷 이용만 당하다 죽은 것이지. 박어사와 돌쇠는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을 마시고 또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박어사와 아이를 버린 여인. 박어사와 돌쇠가 문경 세제를 조금 넘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기 울음 소리가 들렸지요. 어디서 아기 울음 소리가 들리는구나. 설마 이런 산골에요? 그렇지만 박어사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저쪽이다. 어서 뛰어가 보거라. 예. 잠시 뒤 돌쇠가 아이를 안고 오며 소리쳤지요. 나리, 이 깊은 산 속에 조그만 아이가 있습니다. 돌쇠가 팔에 안고 온 아이는 2살쯤 된 건강한 아이였지요. 이런 깊은 산 속에 어린 아이가 버려져 있다니. 아무튼 어서 안고 가보자.
박어사와 아이를 안은 돌쇠가 몇 발짝 옮겼을 때였지요. 뒤쪽에서 여인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야, 아이는 이리 주고 울고 있는 여인을 찾아보거라. 잠시 뒤 돌쇠가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날이 아이를 버리고 이 여인은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박어사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를 본 여인이 다시 울었지요. 울지 말고 어서 이 아이를 받으시오. 부끄럽습니다, 나리. 여기서 잠깐 쉬면서 아이를 버리게 된 까닭이나 들어봅시다. 여인은 홍시성을 가진 여인이었지요. 홍여인은 문경 고을의 아주 깊은 산골에서 농사꾼의 아내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농사꾼의 아내였지만 홍여인은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만 뒷산에 사냥을 나왔던 사또의 눈에 띄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런 깊은 산골에 저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니. 사또는 홍여인에 대하여 자세하게 조사하게 하였지요. 며칠 뒤 홍여인의 남편이 느닷없이 포졸들에게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포졸들은 잊지도 않은 죄목을 달아 홍여인의 남편을 신문하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지요. 남편이 옥에 갇히자 홍여인은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려고 관가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홍여인이 관가에 나타나자 한 사람이 다가와 말하였지요. 사또의 이야기만 잘 들으면 남편이 쉽게 풀려날 수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홍여인은 말을 단번에 거절하였지요. 그러자 사또는 홍여인의 남편에게 더 지독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거 보시오. 이렇게 사또의 청을 끝까지 거절하면 남편이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사또의 청을 들어주면 남편도 풀어주고 전에 살던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홍여인은 더 이상 사또의 압력을 거절하지 못하였지요. 그렇지만 그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홍여인은 사또의 청을 들어주었지만 남편은 끝내 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남편이 죽자 홍여인은 아이와 함께 남편을 따라 죽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지만 싱글벙글 웃는 아이를 차마 자기 손으로 해칠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산속에 버려둔 것이랍니다. 저런 천하에 나쁜 사또가 있나? 어사는 홍여인의 말을 들으며 몇 번이나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이오. 우선 우리와 함께 주막으로 갑시다. 어사는 홍여인과 아이를 주막에서 쉬도록 하였지요. 그런 다음 조용히 돌쇠를 불러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지체 말고 가거라. 시간은 모레 정오이다. 예, 날이. 이틀 후였지요. 정오가 되기를 기다렸던 어사가 천천히 관가로 갔습니다. 사또를 뵙게 해주시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사가 간곡히 부탁해 보았지만 관가의 사령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사또는 지금 아주 바쁘오. 사령은 어사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것이 분명하였지요. 윗사람이 곧지 못하니 아랫사람인들 오죽할까? 박어사는 하는 수 없이 엽전 몇잎을 꺼내어 사령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사령은 못 이기는 척하며 박어사를 사또에게 안내했습니다. 웬 놈이 나를 보자 했느냐? 사또가 어사를 내려다보았지요. 그런 사또를 박어사는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또,
사또께서는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어찌 불쌍한 백성을 구제해 주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괴롭힌단 말입니까? 아니, 이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엉뚱한 소리야? 그럼 제가 한 말이 틀렸단 말입니까? 죄 없는 백성을 죽이고 남의 부인까지 욕심내지 않았소? 아니, 저놈이. 여봐라, 저놈을 당장 묵지 못할까? 사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도 죄가 된단 말이오. 그래 이놈아, 사실대로 말한 것도 죄가 되지. 사또의 말에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령 몇이 우르르 달려들었지요. 그러자 박어사가 벌떡 일어나며 마패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어사가 마패를 쳐들자 관가 안팎에 숨어있던 역졸들이 벌떼처럼 쏟아져 나오며 소리쳤지요. 암행어사 출두요. 썩어 빠진 문경 사또를 당장 잡아라.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문경 사또와 형방, 사령들은 넋이 빠진 듯 얼떨떨해졌지요. 살려주십시오. 고을 백성들을 괴롭히던 문경 사또는 벼슬을 빼앗긴 채 경상도 가명으로 끌려갔습니다. 고을의 백성들은 뒤늦게야 암행어사가 출두한 것을 알았지요. 어사님, 고맙습니다. 부악한 사또 밑에서 고생하던 문경의 백성들은 유명한 암행어사 박문수의 얼굴을 보려고 관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쯤 박어사는 벌써 문경 고을을 떠나 이웃 고을로 들어서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